지난해 6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찾아와 주신 경제학 벌써 전공자세요. 그렇죠. 우리 그때 그거 적어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 강의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그런 거랑 관련된 건가 이게 내용이? 네, 맞습니다. 저 숫자들이 바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한국 경제입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설명해 볼까요? 네. 지난해 외식 물가 평균 상승률입니다. 외식 와, 이거 엄청 올라갔어. 네, 외식 밥값이? 2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가격이 크게 상승한 외식 메뉴가 갈비탕, 설렁탕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11.7% 올랐고요. 서민 대표 짜장면. 외식 음식인 짜장면. 네. 이거는 1년 사이에 10.8%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오른 게 맞았네요. 근데 혹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런치 플레이. 런치 점심 플레이션. 가격이. 밥값을 네. 뭔가가 밥값이 올라갔다고? 점심값이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거의 다 맞추셨는데요. 점심을 뜻하는 런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로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물건값 올라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 그렇지. 그 네, 정도까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치입니다. 올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금리를 5%대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5% 정도에 머물면 다행이지만 더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고들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숫자.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작년 최고치입니다. 맞네. 작년 10월에 장중에 1,444원까지 튀어 올랐거든요. 지금은 상승세가 좀 꺾여서 1,200원대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많이 떨어져서 높은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긴축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이러한 환율을 결정지을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물가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또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한국 경제는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일종의 삼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종의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이네요. 복합적으로 다 지금 복합골절 뭐 이런. 골절도 하나가 부러진 게 아니라 복합골절 느낌으로. 선생님 죄송한데 새해부터 좀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만 나가주세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냉철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준비를 해야 희망이 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희망이 오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책 그래서 마련.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왜 위기를 맞게 되는지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지난달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무역 수지는 높아졌습니다.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어우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보통 22에서 23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부터 1월 달은 되게 뭔가 희망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에너지인데 맞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2023년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일종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는 뭐니 해도 진짜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뭐 웬만한 거 다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아이고. 네, 난리 났죠. 올해 좀 화이팅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여의도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매섭게 또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어요. KBS는 괜찮아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비교적 튼튼하다고 하는 4대 은행에서만 한 최대 3,000명 정도가 직장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3,000명이면은 아이고. 아니 네. 작년에 은행권은 돈을 좀 벌어서 뭐 이렇게 보너스도 주고 이런 뉴스를 좀 네, 들었는데 은행업 자체는 역대급 호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다른 사정이 있는데요.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인력 감축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점이 없어지는구나. 네,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적 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몸집을 줄이면서 생존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 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은행권만 아니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비상경영.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비상경영 체제에 나섰고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또 투자도 미루고 있습니다. 또는 생존 경영 체제라는 의미로 전환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대기업의 한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는 프린터 용지도 아끼라고 한다고 일종의 이제 비용 절감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그런 얘기는 아마 15년 만에 본인이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기업들도 일종의 마른 수건까지 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대기업이 이 정도면 소상공인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로 이제 겨우 그냥 조금 낮으려고 하는데 주변 분들 어떻게 지금 합니까? 가게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안 된다고 난리야 지금. 혁철 씨 요즘에 그 대출 금리 엄청 늘었다고 제가 아까 엄청 늘어서 사실은 이제 이 변동금리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5%였다. 근데 지금은 한 8.5% 이렇게 갑자기 느니까 이자가 거의 2배 정도로 오른 것 같아서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냥 다 이자로 나간다는 네, 게 맞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특히 변동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중은행 중에서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상단은 연 8%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영끌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영끌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1월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5%로 30년 만기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 대출 받으셨다고 하면 매달 원리금을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8%대다 그러면 70만 원 정도 추가 내셔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소득이나 월급이 늘었을 리는 없으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수희 씨 지금 빚져서 집 들어갔어요 혹시? 아, 예. 이수희 씨 신혼집 들어갔잖아. 예. 네. 그랬는데 이제 다시 회귀해야 되고 네. 지금 제가 살밥 먹고 있는 것도 아깝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보리로 좀 아이고. 전환을 할까. 죄송한데 양을 줄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하는 말이죠, 제가. 야, 큰일 아니 났다, 저는 이거. 주변에 영끌족들이 대부분 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뭐 2030, 뭐 신혼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이랬는데 이게 이자가 이렇게 70만 원, 80만 원씩 증가를 하니까 아이들 교육비에서 학원 뭐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슴에 굉장히 상처를 상처가 될 받고 수 있다고 있겠지. 하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득 자체가 늘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임금을 막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비용을 높여서 물가를 또 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안 수가 된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전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서민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TFC 일해야죠. 뭐든지 다 해봐야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들었는데도 저는 되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올해 경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경제 이 상황을 볼 때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경제 성장률, 또 수출, 그다음에 아마 부채나 빚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해 1.6%로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 2% 밑에 있죠. 네. 이렇게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죠. 네. 그때 마이너스 5.1%였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가 0.8%.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때 이때가 2020년에 한 0.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형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빼고는 대개 2%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1%대 정도로 대개는 예측하고 있고 뭐 OECD나 다른 국제 기관들도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부보다는 조금 높게 예측을 했지만 2%대 밑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 2%가 안 되네. 정부가 사실 제일 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게 맞출 것 같은데. 정부가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조금 높게 원래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물가, 고금리 이 속에서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면 제가 소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수가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수출이 잘 안 되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문제는 경상수지나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 시기 이후에 경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신용카드 부실 사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경기 좋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악화됐는지 사실 버틸 줄 알았거든요. 일단 핵심적인 거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수출이 나빠졌던 가장 핵심 원인은 반도체 수출이 한 30% 가까이 감소한 탓이 큽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에 37.9%의 이제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마이너스. 네, 6월, 8월에 11%, 8월이 되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반도체가 뉴스 보니까 대만의 TSMC 거기는 되게 우리가 1위 많이 뺏겼다고 늘었다고 그러던데. 하던데. 네, 우리나라 이 반도체의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굳이 바꿔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바꿔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주력인 제품들이 지금 잘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 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쩐지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사는 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양을 팔아도 수출액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숫자가 주니까 전체적인 수출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수출이 악화되면서 이게 앞으로 재고도 쌓이는데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수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장이 중국입니다. 근데 막혔구나. 그렇습니다. 이 중국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실제로 한 40%가 중국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봉쇄가 장기화됐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된 거죠. 결국 이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려면 세계적인 수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반기에도 이렇게 반등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국면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빚이 많이 있으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니고 문제가 실제로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부채, 빚입니다. 이게 핵심은 빚이 큰 문제인데요. 이제 버티면서 잘 지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부채,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뭐 느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출이 안 느는데 비용을 늘리게 되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생겨 있는 데다가 과거에 이 부동산을 부채를 크게 일으켜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계부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집을 파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집을 팔아도 기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 거기에 부채 부담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집을 팔아도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하는 사람들 난리 나고 지금 그래서. 맞아요. 사기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금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거 말고 새로운 걸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가구당 평균 빚이 한 9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와. 네. 한 10년 전까지는 한 5천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빚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빚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빚이 없으신 분들을 빼고 보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담이 큰 거죠. 거의 1억이네요. 거기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 상승을 비롯한 실제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채의 또 중요한 파트가 정부 부채도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지만 현재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한 2,200만 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빚이? 나라 빚이 왜 국민 1인당? 아니 제가 진 빚 아닌데 나라 빚이 제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금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빚이 1인당으로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3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이제 최대치인데다가 1인당으로 보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당 국가 채무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빈아, 너 언제부터 저렇게 빚을 졌니? 너 네 빚이야. 제 빚이에요? 쌤 채무 늘어나는 게 1년에 무슨 100조씩 늘어나네요. 이게 사실은 문제는 이 과거에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그런 국가들의 속도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만 빼고는 다 문제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가 있습니다. 기축국이니까. 그렇죠.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원하면은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빚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이제 국제 금융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면 돈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라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지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97년도 같은 외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 외환 보유고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밖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쌓아놓고 있어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수출이 안 되는 시기가 지속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이 지속돼서 안 되면 결국은 외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바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1997년도에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전 국민이 미리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나라를 살리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달러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냐가 중요합니다. 미리 금반지를 다 빼놨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슈카 오빠 밑으로 들어가세요. 정답은 슈카입니다. 정답은 슈카예요. 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가 온다. 슈카 씨 집에 있는 금고를 열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볼때 급한 불을 우리나라가 한번 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살았던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올라가고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즉 환율은 급등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국가 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채무가 너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고 이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한파에 휘말렸을 때 이럴 때일수록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근데요, 쌤, 그러면 지금 이 외환 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금 당장은 뭐 외환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난해 이제 9월이었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시아의 제2의 외환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통화로 원화를 지목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97년도처럼 달러가 부족해서 디폴트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서 결국 벌어들이는 달러가 부족해지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까지 잘 안 되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많이 팔지 못하면서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드는 일종의 트리플 침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어렵는데 그럼 채권도 안 되고 주식, 부동산 다 안 돼. 답은 달러입니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다 행방을 정해야 돼?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을 때는 뭔가 내가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게 한쪽에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생존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승기를 계산하고 계신가요? 만날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그 경제 유튜버를 한 명 알고 있거든요. 좀 뭐 구독자 좀 되고 달러를 좀 갖고 있는 네네네. 그런 유튜버인데 네. 그분은 이제 하반기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 혹시 좀 가까이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달러 이렇게 돌리시는 가까이 계신 것 제 같아요. 주변에 한번 있는데 하반기는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상저하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보통 안 좋을 때는 하반기에는 나아지려는. 그다음에 상반기에 좀 좋으면 하반기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경기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상반기에 올라갔으면 하반기에 내려가지 않을까. 상반기에 내려가면 후반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지금 당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아까 복합 위기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하반기에 뭐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비하실 때 안 좋은 상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라는 게 만에 하나 좋아져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비를 안 하신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로 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네. 이게 문제가 최근 어려운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외국 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the year, we've taken forceful actions to tighte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쌤 그래도 저 방송 말미에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실 거죠? 네.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꼭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대안정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지난 이제 40년 정도가 좀 안정화된 경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40년간의 대안정기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체적으로 낮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OECD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2.2%, 미국은 0.5%, 유럽 0.5% 정도로 해서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크게 낮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상황 때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22년보다도 안 좋네. 야. 네. 그렇다면 지금 대외 변수 중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일단은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 중국 아무래도 중국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아닌지 싶은데.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맨날 발표하는 금리. 네네. 맞아요. 예. 이제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뭔 말만 하면 너무 긴장되고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지 너무 긴장되고 젤렌스키, 푸틴, 파월, 이름이 아주 국제 뉴스를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적이 거의 없어서 하면서. 네, 맞습니다. 뭐만 하면 이제 바로 우리 경제 타격이 오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가 대부분 주변 국가의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휘청이는 거죠. 보시면 1979년에 한 10% 되던 미국의 금리가 20% 근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부채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러 국가들이 위기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기 몇 년 전에 93년도 무렵부터 해서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남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거를 제어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변 국가들의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근데요, 쌤, 저기 표를 보면은 막 80년대는 19%대가 있고 네네. 엄청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 미국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1979년에서 81년 이때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3%대 정도로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명시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가 몇 %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대개 역시 2%에서 3%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6%대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여차하면은 쌤 이거 23년이 아니라 24년도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오릅니까? 이러면서 계속.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한 데다가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실적이 줄어듭니다. 기업들 실적은 줄어드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자산의 가격, 그게 자본시장에서 주식이 됐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이 됐던 이런 것들은 좀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하락 압력이 생기면 소비가 또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세게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부진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사결정할 때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어쨌든 과거에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빌렸던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투자된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상당히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듣던 중 가슴이 아픕니다. 큰일입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큰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이제 금리 말고 또 다른 변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 그렇습니다. 중국.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경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이 문제가 이 중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과거와 달리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3월 말부터 경제 수도인 상하이시가 봉쇄됐고 중국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또 우리 입장에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서 일부 수출 제한과 관련된 즉 중국에서 가져온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망했는데. 좀 비관적이지 않나. 아니, 꼭 비관적이진 않은 거고요. 어두워요. 각종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실 내에 급격히 회복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U자형 회복이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고 어이쿠야. 조금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지금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L자형이 예측되지만 어떻게 하면 U자형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쌤과 제작진이 사실은 그 설 지나기 전까지는 참았던 거네요. 설 지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악담을 쏟아낼 것처럼 안 좋은 거 다 얘기하네. 전 이번 영상이 가장 와닿았어요. 왜요? 삼겹살이 나왔거든요. 바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마음 편하게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날 지금 다들 진짜 고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답이 없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 지금 연결돼 이제 있어요. 그야말로 복합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합이라는 말은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대책 하나하나를 통해서 문제를 헤쳐가야 되는 거죠. 먼저 일관된 통화 정책, 일관된 정책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보시면 물가가 안정이 안 된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이제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 일단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낮추다 보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가 좀 희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사용했던 긴축 정책입니다. We must whip inflation right now. 미국이 당시에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15%까지 막 치솟던 물가 상승률을 한 3%까지 떨어뜨리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욕도 많이 먹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 이제 통화당국 이런 데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의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되면 아 굳이 내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는 임금을 막 올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면 경기 침체라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운 물인 것 같아가지고 찬물을 확 틀었다가 그래서 그러면 찬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더운 물로 확 쏟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소화기를 조절하듯이. 네, 그래서 잘 조절을 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걸 적절한 정책을 사용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잘 안 된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른바 검은 수요일의 사건입니다. 영국은 1990년에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여기에 가입해서 1파운드당 2.95 마르크 이렇게 딱 환율을 고정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그때 독일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마르크가? 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화가 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돈이 독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국 정부에서 이걸 막아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은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벌어놨던 외환 보유고를 막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당시 때는 상당액의 외환 보유고를 이제 퍼부었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파운드가 일단 이제 폭락을 했고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금리를 조금씩 조정해서 경제 상황을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로 다 막다가 이제 실패를 하니까 급격히 금리를 올렸는데 급격히 금리를 올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고 영국의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와. 그것도 정책을 하는 사람의 실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 어려움이죠. 악순환으로. 네, 그렇죠. 쌤 그러면 뭐 결국 정책 일관성이 가장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
뭐 다른 어려운 걸 빼고 저희가 부동산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 너무 오른다고 뭐 부동산 뭐 수요를 막아야 된다, 무슨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규제를 이만큼 만들었다가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고 이제 반대로 또 규제를 또 막 풀고 있으니까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고요. 이게 뭐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 부동산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갔다가 너무 찬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이 어느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합한 정책을 만들고 네.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하나로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980년대 미국의 물가 상승이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이나 철도나 은행이나 금융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풀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항공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운송도 그렇고 이게 규제가 심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말하자면 이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 높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진입을 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그렇습니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을 해주면 네.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물가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을 막는 규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만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데 너희는 들어오지 마. 이런 형태의 규제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대출만 많이 올랐다. 이거는 되게 그러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통해서 바로 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가격도 낮춰지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는 금리 인상과 함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매우 중요했다고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라이센스가 됐건 어떤 장벽이 됐건 그걸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즘 세상에 그거 치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1970년대에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좌절을 했거든요. 왜 좌절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기득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 너희는 못 들어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내 말이죠. 거지. 그러니까 1980년대에 어떻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냐 하면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냐?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라라는 자꾸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특히 지금처럼 이 물가 압력이 높을 때가 이런 정책을 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가 별로 안 오를 때는 국민들도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했더니 정말로 물가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정책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게임의 룰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직접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게임의 룰을 잘 세팅하고 효율적이고 잘하는 기업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라 위기일 그렇습니다. 때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잘하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배터리다 이런 경쟁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중장기적으로 혹시라도 이 산업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뭐 로봇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다.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꼭 로봇이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찾아 나서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거 도전하면 사실 도전할 때도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고 있던 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아르헨티나. 메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인데요. 네,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아. 이거 우승해서 지금 왼쪽에 지금 다들 거리로 나왔죠. 오른쪽도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뭐야?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장례식이야. 앞에 화환 같은 게 있는 거. 오, 네, 부담 거의 같진 맞추셨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은 월드컵 우승 직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여기 거리의 모습입니다. 36년 만에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거리에서 축하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5개월 전에 똑같은 장소에 시민들이 모였는데 이게 뭐라고 쓴 거냐 하면 월급 사망이라고 쓴 겁니다. 아 진짜 장례식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우리도 물가가 올라서 어렵죠. 예. 근데 아르헨티나의 작년 물가 상승률은 90%입니다. 90%요? 다 2배가 된 거네요? 네, 사실은 다 2배가 됐고요. 1,000원짜리 과자가 1,900원이 됐다고요? 우와. 거의 100%. 그러면 아까 쌤 말 들으면은 평균 90%니까 어떤 거는 뭐 200%도 맞아, 올랐고 맞아. 우와. 짜장면 한 그릇이 뭐 17,000원 막 이렇게 되는 거고 막. 근데 아르헨티나는 뭔가 씨앗만 심으면 전부 다 팔뚝만 하고 막 허벅지만 하게 이렇게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네, 20세기 초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파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번영하는 국가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두, 옥수수, 농산물 수출이 아주 잘 됐고 소가 많아서 웬만큼 가난한 분들도 소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가난해도 스테이크는 먹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좋고 호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제 페론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부 재정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이 시행을 됐고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면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발전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투자를 안 했구나. 그렇습니다. 미래 산업에. 네, 그렇습니다. 3차, 4차.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 수출 기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즉 새롭게 이게 산업이 변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외국에서 쉽게 말해서 외환을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돈은 많이 쓰니까 이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외국 자본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국가 부채, 외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반복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생각을 하시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과거에 세계 경제 한 5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큰 국가였고요. 경제력도. 그런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한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쌓이게 되면 위기는 어느 순간이나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그 콘텐츠 산업 어떻습니까? 콘텐츠 산업. 쌩과 함께도 이렇게 쫙 영업판 만들어서 해외로 가고. 네, 당연히 콘텐츠도 아마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것을 해서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흔히 말하는 공정하게 주어지는. 네.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막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개그맨 라이센스를 모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무서운 정책 분이에요. 아주 야망이. 두 분만 해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예. 네. 아니 그 쌤께서 오늘 그 모든 걸 이렇게 적절하게 적당히 잘 소비하고 적절한 정책 이런 것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적절하게 들리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해서 한번 네, 얘기를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옵티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도 이 소비를 해서 내가 정말로 얻게 되는 효용과 얻게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적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종에 딱딱 울려주셔서 경각심도 갖게 됐는데 네. 쌤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누굽니까? 위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잘해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을 때 진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언이네요. 네네. 최근 이제 저명한 경제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래를 그냥 낙관하는 경제 전망이 몇 년 후에 경제 위축을 유발한다.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빚을 많이 일으킨다는. 근데 그게 일종의 낙관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낙관 편향이 발생해서 빚을 많이 일으키는데 경제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부채와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낙관 편향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 옵티말.